이 앞에 자리 빈데 있으니까 왜 나왔으면 내려와서 안 돼요. 이미 공지했던 대로 오늘은 특별한 강의 시간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30-40분 정도 말씀하실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요즘에 정기국회랑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좋은 시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대표 모실 테니까 우리 큰 박수로 이곳에서 강의하기가 참 오랜만이네요. 15년 전까지 제가 서울대 교수였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정치 시작한 게 2012년 9월 달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정년보장 교수였으니까 정치 시작한 게 5년밖에 안 됐네요. 저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느낌이. 왜 저 의과대학 가면 이런 거 배워요. 뇌과학 할 때 보면 나이가 들면 하루가 굉장히 빨리 간다고 어르신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예, 맞아요. 정확하게 아시네. 보면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때는 30분 거리인데 1시간쯤 느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뇌에서 이렇게 회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같은 길을 두 번째 가면 그러면 이번에는 30분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져요. 이미 다 예측하고 머릿속에 회로가 있어서 짧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일을 경험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더 빨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금방 저녁으로 느껴지는 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런 셈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넘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거의 매일 새로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같은 시간에 훨씬 더 오래 산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느꼈던 일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게 아니라 경험 바탕으로 저 나름대로 알기 쉽게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40분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다당제가 특히 더 중요해지는가, 다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거기에 이 중도정치 내지는 국민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도 있으시고 학문적으로도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다 듣고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담당 교수님이 아니라서 먼저 말하는 사람 학점 올려줄 수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저는 융합혁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즉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IT 기술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특성이 뭐냐면 한 가지 기술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또
미리 대학교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학교에서 준비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기를 수 있었죠. 그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즉 한마디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4차는 뭐가 다른가? 4차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고 수많은 기술,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미래자동차 기술이라든지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예상도 못한 기술들끼리 합쳐져서 또 다른 발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 기술이 한쪽에서 발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둘이 갑자기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합쳐져 가지고 무인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즉 특성이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끼리 합쳐지니까 한마디로 융합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1, 2, 3차와 제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이렇게 계획 세워서 투자해도 잘못된 방향이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재가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지식 전달하는 그런 학교 수업 방식으로는 이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요즘 보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 통계를 내보면 특히 이제 첨단 기술 쪽은 2년마다 50%가 바뀝니다. 즉 졸업하고 나서 2년 있으면 학교에 배운 게 쓸모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인문학 같은 쪽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5년마다 50%씩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 다르지만. 근데 보시면 예전처럼 대학교에서 교육받고 평생 그 일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평균 수명 100세 이상 되실 텐데요. 그러면 60세까지 일하고 40년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교육의 방식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되고 대학교도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교육만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요. 하나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벤처기업 CEO 때입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모아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군대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혼자서 모든 거 다 결정하고 회의에 많은 사람 불러놓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지시하는 이런 식의 CEO가 있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경우가 초기 제조업 벤처가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에러가 없어야 되고 단가가 낮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식 조직, 군대식 경영 방식을 가진 회사가 오히려 속도 내서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CEO가 있느냐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CEO가 절대로 먼저 이야기 안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은 뭐냐? 이렇게 아무나 아무 이야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자기가 이상한 말 하면 바보 되지 않을까 좀 두려워하다가 조금씩 용기 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도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대로 사실 놔두고 그 중에서 자기도 CEO도 생각 못했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그걸 따가지고 회사에 발전하는데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타입의 CEO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회사 사장, CEO 리더십 하면 군대식, 상명하복식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제 그 회사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군대식 CEO는 초기에는 빨리 성공하는데요. 나중에 큰 위기에 부딪혀서 완전히 망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CEO 경우에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 아이디어만으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다 따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나중에 훨씬 더 발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회사 CEO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은 수평적 리더십 가진 CEO였었어요.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또 수평적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느냐면 워낙에 세상이 빨리 바뀌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식의 CEO가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오래 살아남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이 사실 조직으로 보면 수평적인 리더십, 그리고 국가로 보면 앞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서 끌고 가는 중앙집권적인 나라보다 국가주의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보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저는 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즉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식의, 지원해주는 식의 국가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결국은 그 핵심 키워드는 아시다시피 분권입니다. 혼자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혼자서 집행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복잡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그 리더십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분권이 필요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하면 보통 이과 쪽의 개념이고 분권하면 그 문과 사회학 쪽의 개념인데 이들이 정확하게 서로 연결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권이 필요한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저는 분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권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다당제 아니겠습니까? 다당제. 왜 다당제가 필요한가? 제가 잘 드는 예가 그 제주도 항공편 예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어릴 때 제주도 갈 때 비행기편 2편밖에 없었죠. 카라고 아시아나 2편만 갔습니다. 근데 항공사가 혼자 갈 때야 독점이니까 기대는 안 하지만 항공사가 2개가 있으면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보면 워낙에 그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항공사가 2개 있었지만 여전히 독과점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매년 오르고 그리고 또 서비스도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계속 불만 제기를 했어도. 그게 깨진 게 언제냐? 제3항공사, 제4항공사 이렇게 취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쟁은 2항공사가 있을 때가 아니고 3번째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요금 낮아지고 서비스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은 고객들이 보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경쟁의 힘이거든요. 양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산주의 같으면 공산당 하나만 있지만 민주주의니까 최소한 정당 2개 이상은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거대한 양당제였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들이 원했던 건 저 2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항공사 예와 똑같이 그냥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실수하면 반사 이익을 얻어서 권력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되는 게 기득권 거대 양당 구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가? 왜 그런 예들 많이 아시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와서는 욕먹잖아요. 그리고 또 욕먹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정치하기 전에는 그게 왜 그럴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 와보고 알았던 게 그게 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100명이 가서 100명 다 욕먹는데 그게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 바로 기득권 양당제였던 겁니다. 기득권 양당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의도에 가면 초선 의원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법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이제 재선 때 공천 못 받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그 중앙정치에 빌붙어서 또는 개파 보스한테 충성해서 그래서 공천들을 쉽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즉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필요 없이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결함,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기득권 양당제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직접 정치해 보면서 정말로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서울대 교수 이제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새 정치를 내걸었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치학을 강원택 교수님께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냥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왜 사람들이 저같이 정치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내려고 하실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1년 이상 고민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아주 쉬운 상식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러니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낡은 정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 back to basic이 바로 새 정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새 정치가 뭐냐?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그게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치,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 하게 만드는 게 새 정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모호하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듣던데 왜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기득권 정치 논리더라고요. 기득권이 뭡니까? 기득권은 현 상황이 바뀌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현 상황이 바꾸면 자기 이익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기득권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그런 그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깨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 정치 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해서 결국은 근본 원인은 기득권 양당 구조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게 국민의당 창당하고 다당제를 만들겠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당제가 새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당제 제도 하에서만이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되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당제가 새 정치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 5년 전에 시작했던 생각과 일관성이 있고 그 생각과 그대로 맞닥뜨려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세상을 바꿨던 그런 누구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다당제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크다는 걸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실감을 못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국회가 구정국회와 뭐가 달라졌나? 뭐 맨날 싸우니까 안 달라졌다고들 다들 그냥 외면하는데요. 언론에서도 지금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국회 공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둘이서 싸우다가 한 당이 그냥 국회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럼 국회가 일을 못하고 정지하고 문 닫습니다.
국회 공전은 항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한 거죠. 국회가 멈출까봐. 근데 국회 내에서는 이제 두 당이 있으니까 국민의당 포함해서 뭐 없어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가만 보니까 자기들 없이 또 돌아가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뛰쳐나갔는데 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은 이게 다당제의 효과를 정말로 실감할 수 있는 건 국회 공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꼭 야당에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지금 한 120석 가진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섭단체가 세 당이니까 두 야당이 반대를 하면 혼자서 그거를 고집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도 결국은 타협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다당제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예전 국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언론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못 깨닫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국민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국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당과 이제 연대 내지 통합하면 국민들 지지율이 어떻게 변한 것인가 이런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에 대한 수치보다도 더 주목했던 게 다당제에 대한 전 국민의 선호도입니다. 그걸 ARS 조사가 아니고 면접원 조사를 했어요. 응답률도 높았습니다. 다당제 선호도가 전체 국민 중에 첫 번째 조사에서는 65%, 두 번째 조사에서는 6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한 25%, 10%가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거의 절대다수 3분의 2 이상이 다당제가 좋다고 하게 된 건데요. 이게 1년 전, 지난 총선 전, 국민의당 출연 전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바뀔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대 국회, 공전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구체적인 거는 못 깨닫는 분들조차도 다당제가 제대로 동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직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제가 첫 번째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분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당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다당제가 과연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정당들은 이념 중심 정당이었으면 저희들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이다. 즉 좌우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행 가능한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그 해법을 찾는 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정당이거든요.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은. 그게 저희들의 정체성이고 지향점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지금 다당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기득권 양당 정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국회에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대립만 하고
그러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당제가 유지돼야 최소한 우리 미래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게 제 이제 소신입니다. 그게 또 제가 정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당제가 없어지고 다시 양당제 돌아가면 저는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은 양당제에 극도로 유리하고 극도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이런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한 명만 뽑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선거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제도적인 한계점을 누르고 더 큰 힘으로 다당제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정말 혁명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자, 근데 그게 연속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지금 현재 제도로만 가면 그대로 또 다시 양당제가 돼버리고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고치는 것,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고치는 게 이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것만 이룰 수 있으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의 길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국민들의 전국적인 민심 분포와 국회의원의 구성비가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과대대표되고 과소대표된 국회는 아무리 합의가 돼도 전 국민들이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가는 게 맞는데 합의 과정에서 그걸 반대를 한다면 저는 다 열어놨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어떤 형태로라도 바꿔야 된다. 만약에 바꿀 수만 있으면 중대선거구제라도 받겠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개헌입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뭐 속된 표현으로 한코 없는 찐빵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폐해가 다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공이시니까 아실 테지만 그러면 왜 미국 대통령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하는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그제큐티브 파워 행정부의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보세요. 그런 행정적인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있죠. 예산권도 있죠. 그리고 감사권도 있죠. 입법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5대 권력,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왕적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견제 시스템도 너무 다릅니다. 미국 같으면 상하 양원제로 견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주 연방제로 견제하고 지방자치제로 견제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국회 하나만 있는데 거기서도 여당은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여당도 국회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사실상 견제가 없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이건 이름만 같지 같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 축소시키는 방향 그것도 보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 대통령 권한 축소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군권이 되고 그래야지만 21세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헤쳐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가? 이제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건 다음 총선부터의 일인데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양당 제도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강조하려고 6번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강해서요. 그게 보면 이제 이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진보, 보수에서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사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시기와 속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을 많이 초래할 수 있거든요. 탈원전, 저는 방향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기와 속도가 있는 겁니다. 대안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과연 지금 당장 원전들을 다 그냥 끌 수 있는가? 끄고 나면 우리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있는가? 우리가 없거든요.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소 덜 짓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가 투자도 별로 안 했어요. 미국은 얼마나 투자하고 앞서가는데. 그 다음에 또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그것도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하게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이념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중도개혁 정당의 지향점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지금의 제3지대가 제대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아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제 좌우에서 끌어당기는 양당 기득권 구조가 너무나 강한 그런 셈이죠. 지금 이제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학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제 말씀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다기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지금 구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거의 미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3지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당으로. 그래서 지지자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굉장히 좋은 구도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지축이 흔들려서 양당제가 되는 것도 그걸 더 바랍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촛불 세력 대 적폐 세력의 대결이 돼서 어떤 선거도 이길 수가 있는 구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구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견디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금 정부 망할 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과실은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도도 좋은 게 그나마 이제 3지대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당제로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바라는 그림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정부는 실패할 거고 모든 반사이 내가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당이 원하는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당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구도가 어떤 구도인가? 그거는
삼지대가 제대로 힘을 가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게 뭐 연대가 되든 또 통합이 되든 어쨌든 그건 방법론이니까요. 어쨌든 삼지대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커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결국은 이렇게 다당제에서 특히 이제 3당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당제에서 1, 2, 3당이 있을 때요. 이게 유지되려면 1등, 2등만 서로 1등, 2등 교환되고 3등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다당제가 계속 존속되려면요. 3당이 노력하면 2등이 될 수 있고 2등이 노력해서 1등이 될 수 있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고 3당이 계속 3등만 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양당제로 복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3당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당선자 기준이 아니라 그 지지율 기준으로 2등으로 올라서고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 때 다시 1등으로 올라서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면 그게 다당제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삼지대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힘을 합쳐서 2등이 될 때 그 구도가 지금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구도가 잘 안 그려져요. 오히려 기존의 지금 정부 여당은 기득권 그리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이 3세력은 개혁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는 걸 제일 바라지가 않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3등이 되고 주변화되고 정말 극우 정당으로 그냥 돼버리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가시가 사실 3세력인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기가 없어져야 그래야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또 그 전체적인 민심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자기들이 곤란함에 빠진다. 그 곤란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국민입니다. 사실은 저 여의도 정치하면서 제가 제일 이해 못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치는 스포츠 경기 아니거든요. 서로 싸워서 누가 쓰러지더라도 심판은 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쓰러진 사람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심판이라는 걸 여의도에서 서로 상대방 보고 싸우다 보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런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그 3지대를 제대로 만들고 살아남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만 잘 되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념 대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역할은 3지대에 있는 정당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갈등입니다. 역시 이런 지역 갈등들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건 제대로 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지역 갈등도 해소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통일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릴지라도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지금도 우리는 통일이 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역 갈등도 해소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됩니까? 남북 갈등이 해소가 됩니까? 우선은 내부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밟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지역 감정들을 해소시키는 길인데 그 삼지대가 해야 되는 역할과 비전이 또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세대 교체입니다,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도 보십시오. 유럽에서도 지금 40대 지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도 40대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보다도 앞서간 선진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고 있고 새롭게 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자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근데 구글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구글의 검색 엔진이 가진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구글이 가진 기술이 가진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 한 10% 정도입니다. 나머지 8, 90%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의사결정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고 하고 투자하는 게 전부 다 기술에 투자합니다. 근데 데이터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하셨어요? 아마존에 가보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 아이템으로 뭐가 나왔느냐? 23and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회사냐면 침을 뱉어서 그걸 이제 그 회사에 보내면 그 사람의 DNA를 검사를 해서 당신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그 키트가 원래 $200인데 $100에 세일이 나왔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50% 세일. 근데 그 검사 비용이 $200보다 더 높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그 회사는 손해를 봐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가 왜 그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더 큰 가치를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가서 그런데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그런 개념조차 안 가지고 있고 옛날 산업화 시대에 다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도 정말로 국가를 이끄는 이 지금 현재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정말로 절실하다. 그런 일을 제3지대 정당들이 앞서서 선도에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된다.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다른 대표님 제가 중간에 이렇게 껴서 질문 받고 이랬었는데 교수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교수님이 알아서 제가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많을 텐데 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맡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시는 바가 문제 해결 중심의 정당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이게 문제 해결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안에 따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정책이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게 다당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년 제3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리고 이제 다당제를 유지한다는 게 만년 3등 하는 게 아니라 다당제 하에서 2등이 되고 1등이 되고 집권 정당이 되겠다.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지금 현 정부와
또는 자유한국당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치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 주체가 정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 포함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또 거기에 일관된 그런 생각들, 흐름을 갖고 지금 정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정부가 해야만 된다. 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R&D도 정부가 기획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받아서 그걸 뒤에서 지원하는, 기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진 고민이 이런 겁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기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언론에 굉장히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를 쓰면 시간은 그냥 정치적인 기사보다 몇 배 더 걸립니다. 그런 기사 쓰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기자분 입장에서. 근데 클릭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만 언론사도 거기에 따라서 뭐 수익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그 영향력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도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많고 조목조목 그냥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진 고민입니다. 네. 또 가만 여기 예 가만 어디 보십니까? 국민의당의 목표 중 하나가 그 지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정책연대 협의체가 구성돼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이번 주까지가 그 예산 통과 법정 시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예산과 관련된 부수 법안들도 많고 그것 이외에도 정말로 중요한 법안들, 예를 들면 아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선거법 개정 문제라든지 또 방송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삼지대에서 힘을 모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기반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끼리 힘을 합치면 그게 합칠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요. 원래 시너지는 차이에서 나옵니다. 똑같으면 시너지가 안 나옵니다. 이런 지역적인 기반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시너지가 정말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정말 상징적입니다만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아까 여자분 이번에 지금 뒤 쳐다보시는 이름표가 없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이름표를 달았었거든요. 저는. 네, 안철수 당대표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앞서 한 질문이랑 좀 중복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당제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다당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다당제의 의의가 각 정당이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조 실현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님은 국민의당은 마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이 표방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책 방향이 있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배경이 있고 그렇다 보면 결코 이것은 완전히 중립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계속 중립적인 문제 해결,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이제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냥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벗어나서 거기서 이제 중도 이념을 표방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다당제 구조를 강조하시는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계적인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예, 괜찮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중도라는 게 워낙에 사람들이 이념적인 잣대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수, 진보, 그 다음에 중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도 굳이 중도라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저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념정당으로 보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벗어나서 사실은 이념을 벗어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는 정당이다. 제가 회사 경영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이 지점입니다. 하나는 품질이 있고요. 하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둘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질을 올리려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을 내리려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 양극단의 목표 가운데서 최적점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주변 상황이 바뀌면 품질 쪽으로 더 가격을 좀 높이더라도 품질 쪽으로 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로 품질이 약간 낮아지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쪽이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즉, 이게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그 균형점을 찾으려 나는 과정이 사실은 그게 정확한 중도의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원전 같은 문제도 지금 그냥 단순히 무조건 지금 원전을 다 폐쇄하자. 아니면 원전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양쪽 다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대안을 가지고 지향점을 탈원전 방향으로 가면서 실제로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벌써 지금 보면 굉장히 설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짧게 설명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할까 하는 관점에서는 이념 정당에 비하면 굉장히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가는 방향이 옳다. 그게 대한민국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려운 길이지만 스스로 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염색하시는 여성분.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두 정당이나 아니면 두 이념 사이의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에 그친다면 어떻게 집권당으로 제3당에서 집권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야마다 이제 기조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어떤 기조로 합의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게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게 저희가 중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안이 만약에 정부안과 같으면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는 저희가 집권당이 되면 그걸 앞장서서 할 거고요.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만약에 정부가 우리 안과 다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당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안을 먼저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일을 합니다. 코트 입으신 남자분. 네. 말씀해주신 4차 산업혁명이랑 다당제에 대해서 되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인데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제 다당제가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구성원 중 다수가 기득권 국회의원 출신이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탈당한 후 입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롭게 당선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조계라든지 문과기관이라든지 다 이렇게 비슷한 구성원인데 그럼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같은 구성원으로 새로운 다당제라고 해도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다당제라 해도 결국 구성원 지식이 없다는 건 똑같으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님 같이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적 지식이 있으시는 그 전문가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셔서 중앙 집권적 정치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수시로 바뀌는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당의 비전 3가지 말씀드렸는데 3번째가 이제 세대 교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년이 총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재들이 이제 함께 합류하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3지대가 정말로 가는 길이 옳고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도 거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재들,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사람들, 생활 정치인들, 특히 지방 정치는 생활 정치인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치만 했던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그게 저희들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뭐 비록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가는 길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 분야를 또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그런 저 스스로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앞으로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당 운영하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 것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지금 계속 해나갈 겁니다. 또 하나, 저 뒤에 초록색인가요? 아니면 회색인가? 예, 뒤에서 2번째. 무슨 색이에요? 회색입니다. 일단은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우리 국가 전반의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염두를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떤 그 정치 세력이 그걸 강조하는 국민의당이 말하자면 국민의당이 이제 오랫동안 그 관련 법안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리더십 역시도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이제 군권을 대통령의 권한도 나눠야 되고 또 지방 군권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군권화를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리더십과 권력의 분산 이런 게 양립이 쉽게 되는 목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그 좋은 예로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개혁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지금 당장 교육개혁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늦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대로 된 교육개혁 하지 않는 게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그리고 대학 입시 바꾸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그게 교육개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교육개혁 예를 드냐면 교육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20년 일관되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일관된 리더십은 어디서 생기는가? 사람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제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교육개혁을 하는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였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인 장기적인 개혁이 가능한가? 거기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즉 여기
교수님들, 그 다음에 뭐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 정치권, 그리고 행정 관료까지 다 적정한 구성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게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여야 정치권 다 있으니까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매년 그 일을 합니다. 매년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롤링 플랜이거든요. 즉 올해 향후 10년,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9년은 이미 합의된 거가 있고 그 다음 1년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나머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10년을 합의합니다. 그게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영어로 롤링 플랜인데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저는 장기적인 국가개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서의 리더십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교육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회적인 합의 기구라고 봅니다. 이미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사회적인 그 합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제일 저는 좋은 그 분야이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널리 퍼져 나가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통일 관련한 남남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그런 사회적인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구, 노사에 대한 문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지. 그냥 근데 그거 할 때 왜 그게 지금까지 안 되는가? 그거 하려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거기다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은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거기에다가 위임하고 대신에 내가 내 임기 동안 이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고 대신에 다음 정부도 다음 대통령도 그걸 지켜달라고 하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네, 또 그러면 저 뒤에 저 여성분, 안경 낀 여성분.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마지막 질문이겠습니다. 정치학연구 김현. 예, 더 가능합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치학연구 김현서라고 하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우선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호남의 지지율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예측을 내고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9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민의당 측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앞서 많은 학우들이 말씀해 주셨던 이념정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정답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자연과학도 정답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잘 몰라서. 앞서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가격과 품질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술적인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면 좋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 둘 중 하나가 어떻게든 더 높은 수치를 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지 품질이 중요한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방향성 내지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다른 예시였던 최저임금에 있어서도 정치가 만약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무엇을 얻고 내지는 무엇을 잃을지에 대한 고민이라면 어떤 시기에나 앞으로 미래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잃을 것이 없는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잃을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가는 타격과 개개인에게 가는 타격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무엇을 잃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하고가 일관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최저임금에 있어서 무엇을 잃을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이념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께서 굳이 이념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할 테고 그리고 없지 않으신 것 같아서 왜 계속 이념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굳이 그래야 할지를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념이 없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찾겠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호남.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민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전국 선거를 치르려면 지금의 4자 구도를 최소한 3자 구도로는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도 선택할 때 지금 기존의 그런 기득권 양대 정당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셈인데요. 호남은 양자 구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국이 4자 구도였다가 3자 구도로 바뀌는 게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죠. 선거 출마 결심을 하는 건 정치인의 실존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또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고요. 문제는 전국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4자 구도를 3자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호남에 출마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합하는가, 그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이번에 이대로 4자 구도로 치르면 호남에서만 당선자들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 때 호남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갇혀있는 것을 호남에서도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그건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최대한 저는 설득해서 지금 최소한 선거 연대라도 해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걸 열심히 설득할 겁니다. 근데 우려의 목소리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당 합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바른당과 이렇게 연대 내지는 합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그게 우려라기보다 오히려 왜곡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시장 지지해서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일종의 수구 세력이 계속 이렇게 승리해 왔는데, 그 물꼬를 바뀌는 첫 번째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피눈물 나는 결심을 하고 후보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때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창당해서 거기서 여소야대를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도 다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저는 꼭 이렇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으로 이렇게 축소되기까지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뒷짐지고 계속 뒤에서 눈치만 못 봤던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도 저는 민주당과 손잡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제가 정치 그만두는 게 낫죠. 제가 했던 일이 기득권 양당 세력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관성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민주당과 손잡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호남에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오해라면 그거는 정말로 오해다 라고 열심히 설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3지대가 제대로 자리 잡고 개혁 세력이 우리나라 전면에 나서게 만들어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는 그 신념에 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념적인 지향점이 없을 수는 없죠.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도 분명히 탈원전의 방향을 가지만 거기서 벌써 저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대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책임감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제대로 대안을 만들고 실행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제가 그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은 훨씬 더 자세하고 책임감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요즘에 국민의당 중간 사정이 역시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가능성 그리고 안에서 또 그거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혹시 그분들이 뛰쳐나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문제를 이가 해결될 수 있을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일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저는 이렇게 사자 구도를 3자 구도로 재편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국민 지지율 관점에서 2등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다당제가 그나마 불리한 제도 하에서도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다 틀린데요. 열심히 설득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정책연대 협의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이제 정책 협의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시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안이 눈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안뿐만 아니라 법률안으로 보면 선거제도 개편과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이제 MBC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장을 뽑을 때는 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게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지만 이번에 사장도 정부 말 잘 듣는 사람이 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종의 지금까지 고리로 연결된 적폐를 청산하려면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는 사람만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즉 방송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래서 3분의 2 찬성을 얻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이제 그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방송법 개정하고 사장 뽑아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정책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대가 끝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거연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정책연대에서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요. 정책연대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같은 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면서 차근차근 공감대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5년 전에 동료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맹렬한 야당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정기국회 중에 귀중한 시간에 와서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안식수에게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좀 아쉽고, 시간이 뭐예요. 이게 혹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인정사실 필요하신 학생들이 있으면 앞으로 안 대표랑 말씀을 해주시면 올해 참 미팅이 어려울 테니까 빨리빨리 들어주세요.